자, 지금 이제 학교마다 단원들이 조금 삐죽삐죽 튀어나간 데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채우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 그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관련돼 가지고 진도를 나갔었죠. 근데 요거는 문제를 조금 풀어야 되는데, 아직 그 준우가 안 왔잖아. 준우가 안 와서 그 역학적 시스템 안전 푸는 거는 조금 내가 신경을 쓸 거거든. 왜냐면 거기가 아마 이번 기말고사 때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거란 말이지. 어렵게 낼 수 있는 건덕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준우 오고 나서 이제 1부 끝내고 2부 넘어가는 텀 중간에 문제 잠깐 풀어놓고 보는 식으로 할 거고요. 지금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정리할 거는 어느 부분이냐? 지구 시스템에서 지구 시스템 단원의 순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지구 시스템에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먼저 있고요. 얘네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의 변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 근데 구성 요소는 영어는 시험을 받고, 상호작용부터 들어가는데, 상호작용은 솔직히 요거는 내용이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거는 그 물의 순환 계산하는 것만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돼. 그래서 요거는 15분짜리니까 살짝 빼놓고, 이 직권의 변화가 지금 단계에서 공부를 하기 조금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그 문제가 크게 두 부류라고 보거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저기 화학원을 가지고 기준으로 분류하면은 왜 우리가 뭐 비킬러니, 준킬러니, 킬러니 막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비킬러나 준킬러까지는 동일한 맥락으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얘네들은 뭐냐? 우리가 개념 수업을 했어. 그럼 개념 수업 한 거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 없어. 응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있는 고스란히 그대로 나오는 게 이제 비킬러, 준킬러들이고, 킬러 문제들은 여기서 내가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한 끝발이 있어야지만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게 킬러 문제들이라고 생각은 하거든. 근데 왜 우리 앞쪽에 특히 막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가 조금 그랬어. 왜냐면 빅뱅 우주론을 내가 외웠어. 근데 문제를 풀면 풀수록 자꾸 막 짜잘짜잘한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았어? 주계열성 적색거성 같은 것도 분명히 내가 기본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막 특히나 했던 게 막 그 별의 중심부가 막 어떻게 돼야 돼요, 막 주변부가 어떻게 돼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넘어가는 그 사이가 막 어떻게 돼야, 이런 것들 조금 내 해석이 들어가고 응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데가 좀 더 어려운 데고, 당연히. 근데 직권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교가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일단은 여기는 직권의 변화는 암기가 먼저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싹 다 외우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시도는 해보세요. 다만 외우는 게 먼저야, 문제 푸는 게 먼저야 라고 하면 나는 문제 푸는 게 먼저라고 얘기는 할 것 같아. 내가 외웠던 내용들이 이제 보면서 얘가 여기 이 문제 이렇게 나오네 하는 것들 적용을, 이번 주부터는 문제도 조금씩 나갈 겁니다. 문제 학원에서 푸는 것도 있을 거고 문제도 조금씩 나가고 할 거고 하니까. 그리고 뭐 필요하면 남아서 조금 뭐 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여기 수업하지만 옆에서 이제 문제 풀리는 공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직권의 변화를 먼저 조금 건드려 놓으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직권의 변화를 들어가겠습니다. 직권의 변화인데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직권부터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앞쪽에 지구 시스템에서 직권의 구조랑도 내용이 얼추 겹치기는 합니다.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우리는 직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지? 이 직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위쪽부터 한번 우리 배운 적이 있어. 가장 위쪽의 이름이 지각, 그 중간에 있는 게 멘틀이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게 핵인데, 핵을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외핵과 내핵으로. 근데 이렇게 나누는 거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거는 사실 아니야. 왜냐면은 땅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온도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저쪽에 러시아의 델린저시 추궁이라는 곳이 인간이 가장 깊이 파들어간 곳인데 한 1만 미터까지 파들어갔을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들어가면은 통신이 잘 안 된대. 근데 거기를 우리가 사람이 뭐 들어가서 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무선 통신 이런 게 잘 안 돼서 기기 작동이 멈추고, 그 다음에 뜨거우니까 이게 드릴 같은 게 녹아가지고 빠르게 기능을 손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파다가 그게 러시아 시대 때 한 게 아니라 소련 시대 때 한 건데, 소련이 망하면서 그대로 묻혀버린. 그래서 1만 미터까지 파들어 갔는데 그 1만 미터까지 파들어 가봤자 지각입니다. 우리는 멘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직접적인 방법으로 본 게 아니라 지진파를 분석을 통한 간접적으로 봤어. 요 내용이 학교 수업하면서 조금 유심히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 P파랑 S파 가지고 분석하는 게 등장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거든. 근데 완자나 이런 데서는 보통 잘 안 나오는 편이기는 하는데,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서 지진파를 쏘아봤더니 얘가 뭐 일정하게 어떤 변화가 지속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진행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툭툭 끊기게 되는 점들, 불연속 면들이 나타날 때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가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모호르비치츠 불연속면,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면이고요. 그 아래쪽이 뭐 레만면, 구텐베르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져 있긴 하는데, 이 범위는 지구과학 쪽의 범위고요. 통합과학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라고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의 순서는요, 누가 먼저 생겼습니까? 누가 제일 나중에 생겼을까? 지각이 제일 나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 형성 과정에 따르면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멘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각이 생기잖아. 외핵, 내핵까지 하면 이건 조금 뭐 물음표가 붙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각은 우리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눕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게 되는 거는 먼저 두께입니다. 대륙 지각은 두껍고요. 해양 지각은 얇아요. 대륙 지각은 두껍고 해양 지각은 얇습니다. 여기에 이제 밀도가 같이 첨가가 되는데, 대륙 지각은 밀도가 작습니다.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밀도가 뜨고 가라앉는 정도를 우리가 밀도라고 이야기를 할 거잖아. 그렇잖아? 빨리 들어와. 문 닫고. 뜨고 가라앉는, 넘어올 때 선 조심하고. 뜨고 가라앉는 정도, 거기 앉아도 되고, 뜨고 가라앉는 정도를 밀도라고 하는데, 밀도가 작은 거랑 밀도가 큰 거랑 만나면은 밀도가 큰 게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게 조금 있다가 판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되게 주요한 성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륙은 두껍고 밀도가 작고 해양은 얇고 밀도가 큰데, 여기에 이 친구들의 암석이 들어가거든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이고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이야.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편이기는 하거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하나가 화강암이고 하나가 현무암인데, 화강암질이랑 현무암질은 둘 다 화성암의 분류에 들어가거든. 근데 그 화성암도 두 가지로 나눠. 화산암, 심성암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어.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려암, 삼록암, 화강암 해가지고. 그래서 화산암과 심성암은 얘네들의 형성되는 시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식으면은 화강암질, 암석처럼 되는, 천천히 식으면은 심성암이 되고, 빨리 식으면 화산암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현무암을 보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 그게 암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포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무암질 암석이 해양이랑 좀 더 관련이 있고요. 빨리 식은 거니까. 육지에서 식은 거는 아무래도 바다는 마그마가 나오면 바로 바닷물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냉각되는데, 육지는 그래도 공기 중에서 천천히 식기 때문에 이제 화강암질처럼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색깔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자, 지금도 학교에서 SiO2 함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이것도 체크했다 꼭 나한테 들고 와야 돼. 교육과정 바깥인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지구과학 1 하다가 통과로 내려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좀 내시기는 하거든요. SiO2가 규산형 광물,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돌 성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돌 성분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돌 성분이 줄어들면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금속 성분들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현무암질 암석이 이 SiO2 함량이 좀 낮은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현무암 색깔이 어떻습니까? 까만색이죠. 그쵸? 원래 규산형 광물은 색깔이 무색 투명이에요. 석영, 장석 이런 애들 보면은 흰색이거나 무색이거나 아니면 뭐 얕은 핑크를 띠거나 그렇단 말이지. 여기에 불순물들이 첨가가 되면은 보석이 막 이제 사파이어가 되고 막 다양한 형태가 되는 건데 이 규산형 광물의 함량이 낮아지고 대신해서 다른 금속 성분들이 들어간 게 현무암이야. 까맣잖아. 까만 거는 철과 니켈 성분들이 함유량이 높으면 색깔이 까매져.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석 대신에 다른 애들이 섞여져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용암이 좀 묽습니다. 그래서 용암이 마그마가 터지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뭐 토목공학 같은 데서는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콘크리트 같은 거에 점성 같은 거 확인할 때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거를 컵에다 담아가지고 이 안에 또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에 이게 얘가 이제 흘러내린단 말이지. 그럼 점성이 높으면 잘 안 흘러내리고 모양을 유지할 거고요. 점성이 낮으면은 흘러내릴 거 아니야? SiO2 함량이 낮으면은 점성이 낮아서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순상화산이라고 불러. 대표적인 게 제주도. 제주도가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옆으로 쫙 퍼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잖아. 용암대지가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종상화산의 경우에는 규산형 광물의 함량이 높으면은 산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화강암질, 현무암질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해두면 좋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멘틀인데 멘틀 같은 경우에는 부피에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한다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는 얘가 반지름의 절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절반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80%가량 나온다. 왜냐면은 원래 있던 거를 반지름의 R이라고 해봐봐. 그럼 이 안쪽에 있는 핵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일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전체 지구가 3분의 4 파이 8R의 세제곱이잖아. 거리가 2배가 되면은 2R이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도려내면은 이제 뭐 수학적으로도 87.5%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그래서 8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암석 성분들이 메인인 거지.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핵의 경우에는 이제 무거운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 있다고 했죠.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게 철이나 니켈 성분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외핵이나 내핵은 외핵이 현재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라고 추정하고 있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안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고 했죠. 그쵸?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봤다고 했었잖아. 얘가 이 외핵 상태가 S파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S파가 통과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액체지 않을까라고 현재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피파만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안쪽에 뭔가 미묘하게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생기니까 다시 높은 압력 때문에 고체가 됐겠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런 직권 상태에서 하나 지금 빼먹었네. 나누는 기준이 지진파의 속도 변화.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나눠놓은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이런 직권들이 있고요. 현재 우리는 이 직권들을 보면서 나오는 이론이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대세입니다. 근데 이 판구조론이 나오기에 앞서서 몇 가지 추가된 이론이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대류기동설이야. 여기 세계지도가 내가 여기 안 갖다 놨구나. 세계지도를 하나 보면서 하면 좋기는 하는데, 대류기동설은 바그너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도를 잘라본 거지. 세계지도에 있는 땅덩어리들 이렇게 잘라보니까, 이게 얼추 모양이 미묘하게 맞거든. 그리고
아마 너네가 그 집에서 세계지도 보면서 아니 좀 이따가 뭐 지도를 보든가 하면서 가장 좀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파트가 어디냐면은 그 남아메리카 대륙이랑 아프리카 대륙이야. 아프리카 대륙이 모양이 이거 썼다 지울 거야. 이런 모양이고요. 남아메리카 대륙이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가 아다리가 맞거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땅덩어리들 해안선이 일치하는 대로 조립을 해본 거지. 그럼 조립이 돼. 그럼 우연인가 할 수 있는데, 조립을 하고 나서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조립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이기 시작을 하냐. 산맥들을 표시해 봤더니, 오래된 산맥들이 연결되는 경향성이 있어. 그 다음에 화석들을 표현을 해봤더니, 화석들이 연속되는 경향이 있어. 근데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우리가 이제 화석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자, 판게아라는 단어, 예전에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인 판게아가 있었는데 이 판게아가 유지가 됐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2억 년 전에서 1억 5천만 년 사이에만 유지가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앞에 시대 구분을 하게 되면 2학기 때 배우게 될 거긴 하는데 제일 처음에 생명체 실루엣이 어렴풋하게 나오게 됐던 시기를 선캄브리아 시대, 여기가 뭐 끽해봐야 잘해봤자 아니면 뭐 개불, 멍게, 말미잘 약간 요런 느낌인 거의 생물들이 있었고요. 지금 알고 있는 생물들 같은 척추동물도 그렇고 약간의 생물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 게 고생대까지 와야 되거든. 고생대가 지금으로부터 5억만 년 전이야. 그러니까 5억 년 전이야. 대략적으로 5억 4천만 년 전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생대가 2억 5천만 년 전에 망합니다. 2억 5천만 년 전에 망하는데 그 고생대가 망할 때 지구가 한 덩어리로 합쳐져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 원래 그냥 제각각 땅덩어리들 흩어져 있었거든. 그 땅덩어리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지진화산이 엄청 많이 터질 거 아니야. 그때 망한 게 고생대 대멸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판게아를 유지를 합니다. 고생대 다음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대, 공룡의 시대인데 중생대도 또 세 가지로 나뉘어.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 중에서 트라이아스기만 판게아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트라이아스기 때 살았던 생물의 화석들이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막 오랜 세대에 걸쳐서 나오면은 우리가 화석 가지고 연구하기 애매한데 딱 그 시기에 살았던 것 중에서 좀 독특한 친구가 오리너구리가 그때 이제 살았었거든. 너구리인데 입이 부리가 오리 모양이야. 거기에다가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강이나 얕은 바다에선 서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서양을 횡단할 정도의 수영 능력을 갖추진 않았거든. 근데 그 친구가 아프리카 대륙이랑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동시에 발견이 된 거지. 이런 화석의 연속성.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빙하의 흔적이 연속이 되는데, 빙하 같은 경우에는 그 수건이잖아? 근데 물이 흘러내리는 거랑 빙하가 흘러내리는 거랑 산맥의 흔적이 다릅니다. 둘의 산맥이 동일한 산맥이 구성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산맥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들어가냐. 빙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마 너네가 뭐 사회나 이런 데서 봤을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는 골짜기가 V 모양으로 형성이 돼. 그래서 물의 흔적을 찾는 거를 V자국이라고 하는데 저쪽에 그 핀란드 이런 데 가면은 빙하가 통째로 퉁 떨어져서 꽉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는 골짜기가 U자 모양으로 침식이 된단 말이야. 이런 빙하의 흔적들, 물이 흐르는 거랑 다른 뭔가 흔적들이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 인도 남부에서 발견이 돼. 자, 인도는 상상해봐. 그 사람들 옷 입고 있어, 안 입고 있어? 안 입고 있잖아. 더운 데니까. 그치? 근데 이 인도가 원래 남극 대륙에 붙어 있었던 땅덩어리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거고요. 인도 위에 붙어 있는 게 히말라야 산맥이잖아. 히말라야 산맥이 높이가 높은 이유가 아래쪽에는 인도가 자꾸 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으로 자꾸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바그너가 이런 대륙이동설을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만, 맞는 것 같거든?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땅덩어리가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밟고 있는 땅덩어리가 도대체 왜 움직이냐를 설명하지 못했어. 그래서 원동력 설명이 안 돼가지고 한번 묻힙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아파트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막 체크를 해서 했더니 정말 아파트가 하루에 1도씩 회전을 하고 있어, 우리 집 아파트가. 그거를 발견해냈는데, 그럼 도대체 아파트가 왜 회전할 것이냐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회전하는 원동력을 발견해내야 돼. 대류기동도 마찬가지거든. 대류기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동력을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묻혀요. 그러다가 이 대류기동설 다음에 나오는 게 아래쪽에 있는 멘틀 물질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 같다는 멘틀 대류설, 거기에 땅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대서양 가운데 있는 지각의 나이를 측정을 하니까 대서양 가운데 해령이라는 지형이 있는데 이 대서양 중앙 해령을 기점으로 양쪽이 데칼코마니 마냥 나이가 많아지는 해저 확장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대류기동설에서 불안정했던 원동력을 설명해 주면서 판구조론이 완성이 된 거지. 그럼 판구조론은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판구조론이야. 지구의 직권이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친구가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 상대적 움직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면은, 자, 딱 이 경우야. 내가, 이 두 개의 분필이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그럼 이 분필 움직이죠. 얘도 움직이지. 근데 이 분필과 분필은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얘네들의 경계면상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발견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내가 자동차에 타고 있을 거야. 나도 움직이고 자동차도 움직이잖아. 근데 나랑 자동차 입장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위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나머지 애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판들의 상대적 움직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대적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진, 화산, 그 다음에 여기 추가하자면 조산 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지진, 화산, 조산 운동이 발생한다. 요게 판구조론에 관한 설명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판들을 따져보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각이고요. 그 아래쪽이 멘틀이거든요. 근데 아까 멘틀이 대류한다고 했잖아. 멘틀이 대류한다고 했는데 멘틀은 기본적으로 고체 상태입니다. 왜? 지진파의 S파가 통과를 하거든요. 지진파의 S파가 통과를 하는데 문제는 아래쪽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딱딱했던 친구들한테 높은 온도랑 압력을 가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네들이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게 너네가 새콤달콤 먹을 때야. 새콤달콤 처음에 딱딱하죠. 근데 씹으면서 점점점 말랑말랑해지잖아. 근데 거기에 우리의 침이 섞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멘틀 물질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점점점 녹아서 말랑말랑하게 녹아서 마그마가 되는데 여기도 물이 들어가 있으면 마그마가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긴 합니다. 어쨌든 지각부터 멘틀에 있는 위쪽 부분, 당연히 이제 대륙지각 있는 쪽이 조금 더 두껍긴 할 거야. 지각과 여기가 이제 멘틀의 상부겠지. 지각부터 멘틀 상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부르고요. 이 암석권의 또 다른 말이 판입니다. 그러니까 판은 지각만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멘틀만 포함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각은 다 들어가 판에. 멘틀 물질의 일부까지를 우리가 암석권, 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각과 멘틀 일부를 암석권, 판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멘틀 하부지, 멘틀의 하부를요,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멘틀 하부는 우리 연약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멘틀 하부의 연약권이 바로 유동성 있는 고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케첩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 케첩이나 마요네즈 같은 거. 얘네들이 액체는 아니거든. 유동성 있는 고체, 그리고 그냥 얘가 마그마야. 여기에서 멘틀 물질이 대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멘틀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통나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통나무는 모터가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보고 있으면 움직인단 말이야. 물살에 휘밀려 가다가 통나무끼리 부딪혀가지고 부서지고 그럴 거잖아. 그런 게 통나무가 직접 움직여서가 아니죠. 아래쪽에 있는 멘틀의 흐름에 따라서 위쪽에 있는 암석번의 변화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이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판구조론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다시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이제 판들의 상대적 움직임은 이거는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조산운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야, 판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당연히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너네 그 주상절리대 처음 들어봐? 그 제주도 같은 데 보면은 육각기둥 모양으로 쫙 돼 있는 거 있거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남해안 쪽에 있는 해안을 리아스식 해안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 걔네들이 땅덩어리가 통째로 원래 있던 산들이 통째로 밑으로 쭉 가라앉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상하 운동은 다루지 않습니다. 상하 운동이 이제 주로 조산 운동 쪽에 들어가서 상하 운동은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 정도면 가운데쯤 되나? 조금 더 들어가긴 했는데 가운데 구분선 하나 남겨놓고, 자, 판들의 상대적 움직임은 수평 2차원 평면상에서의 움직임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2차원 평면상의 움직임을 하나씩 뜯어보면은 여기가 이제 외울 게 한꺼번에 나오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볼 거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발산이란 단어가 퍼지는 거잖아. 요게 판과 판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두 개의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왜 멀어질까? 이 친구가 멀어지려고 멀어지는 게 아니잖아. 아래쪽에 있는 멘틀 물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멘틀 물질이 멀어져야 돼. 근데 얘가 멘틀 물질이 이렇게 되려면 밑에 쪽에서 올라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요점을 기점으로 옆으로 쫙 퍼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냐? 멘틀 대류가 있으면은 이 멘틀 대류가 올라오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판의 경계면에서는 판들이 서로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지진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지진을 우리는 천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천발 지진이 가장 얕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우리는 천발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화산의 경우에는 지진이랑 조금 달라. 지진은 일단은 판과 판의 경계, 땅덩어들끼리 터치가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화산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활동으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지면은 화산이 일어나거든. 근데 발산형 경계의 경우에는 가운데 땅이 열린단 말이야. 이 열린 대로 안쪽에 있는 마그마가 이렇게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산도 터지는 지역입니다. 화산도 발생을 합니다. 동그라미예요. 0이 아니라 동그라미. 화산이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새로운 멘틀 물질이 올라오면 얘가 아니 밖으로 나오니까 식어가지고 화성암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고요. 여기가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지형이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쓸 거는 해령이고요. 두 번째 쓸 거는 열곡대인데 나는 이 해령과 열곡대를 똑같다고 수업을 합니다. 자, 열곡대는 열곡이 여러 가지가 붙어있는 게 열곡대야. 그럼 열곡이 도대체 뭐냐? 자, 그림 한번 잡아봐. 여기 썼다 지울 거야. 처음 여기가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럼 이 발산형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마그마가 나오고 있겠죠. 근데 이 마그마가 매일 꾸준하게 일정한 양이 나오는 게 아니야. 평상시에는 찔끔찔끔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옆으로 퍼져. 이럴 경우에는 땅이 어떻게 되냐? 평평하게 용암대지 형태로 형성이 돼. 근데 한 번씩 급발진을 빵 때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판을 천천히 만들고 있다가 어느 날 화산이 강력하게 팡 터집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뾰족뾰족하게 그 물질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와서 굳으니까 이런 약간 봉우리 같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치? 요게 열곡이야. 근데 오늘 터졌어? 그러니까 지금 터졌으면은 이 상태에서 계속 이 풀파워를 유지를 안 할 거 아니야? 또 한동안 쉽니다. 그럼 쉬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되냐? 이 상태가 아니라 탄의 경계는 그대로 가운데 있는데 평평한 아까 했던 그 빨간 색깔이 여기가 있는 거야. 옆으로 퍼져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평평하게 또 용암대지가 형성돼 있겠지. 이러다가 또 터져. 그럼 이번엔 노란 색깔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단면을 보면 단면이 이런 느낌으로 돼 있지 않겠어? 단면을 보면은 요거를 열곡대라고 불러. 요거를 열곡대. 근데 이 열곡대가 물에 빠졌다. 해령이야. 의미를 좀 알겠나요? 그러니까 해령에서 열곡이 관찰된다. 맞는 표현이야. 해령에서 열곡대가 관찰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열곡이 뭉쳐있는 게 열곡대인데 그 열곡대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해령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거 간단하게 방금 했던 단면은 나도 오늘 처음 해봤는데 단면 그리는 거 좀 괜찮아 보이네. 열곡대 모양을 좀 실루엣을 그려놓자면은 이렇게 되는 모양.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얀색으로 오늘 색깔 맞춰 좀 이따 귀찮아도 색깔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평상시에는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 한 번씩 빨간색으로 터졌을 때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터졌을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는 게 열곡대의 단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 해령과 열곡대가 대표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조금 덜 중요한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대표가 누구냐? 해령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대서양의 한가운데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이 가장 유명한 놈이에요. 열곡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게 동아프리카 지역의 열곡대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내가 세계지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할게. 대서양 쪽의 중앙해령, 동아프리카 열곡대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거가 동태평양 쪽에 해령지대들이 좀 있으니까 해령이 조금씩 있는데 좀 대규모로 발달된 데를 보는 거야. 동태평양 해령, 태평양 동쪽에 있겠죠. 근데 정확히는 태평양 동남쪽에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가 아이슬란드 열곡대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아이슬란드가 어디에 있죠? 대서양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가 보잖아. 대서양 중앙해령이랑 아이슬란드 열곡대랑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땅이 벌어지면은 지대가 낮잖아. 거기가 세핑이니까. 그쪽으로 바닷물이 나중에 결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슬란드가 한 덩어리인데 아마 뭐 몇백만 년 뒤에는 아이슬란드가 두 덩어리로 쪼개지고 안쪽에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아이슬란드 해령으로 바뀌겠지. 그런 것도 알아두면 괜찮긴 합니다. 요게 발산형 경계. 자, 두 번째가 보존형 경계. 한 번에 두 개씩 할게. 보존형 경계인데,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판과 판을, 이거는 이제 위에서 바라본 거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위쪽에서 바라본 모양이야. 두 개의 판과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는 멘트 물질이 상승하는 곳도 아니고요. 하강하는 곳도 아니에요. 판이 생성되는 곳도 아니고요.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스쳐 지나가니까 지진이 빡세게 일어나지 않아. 여기선 지진이, 여기는 천발 지진이 등장을 하고요. 자, 스쳐 지나간다고 했잖아. 화산이 안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지형을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시가 좀 있어야 돼. 근데 이 보존형 경계는 보존형 단독으로 발생을 하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발산형 경계를 그릴 때 라인 두 줄을 잡거든요. 아니면 선을 두껍게 칠하든가. 근데 이 발산형 경계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발산형 하나 있고 여기에 발산형 하나 있고 여기에 발산형 하나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자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판과 판들이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발산형 경계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보존형 경계가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포인트 보입니까?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포인트가 보존형 경계라는 거죠. 그 보존형 경계에서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되어 있는 지형의 이름이 바로 변환단층이라는 겁니다. 얘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잘 발달된 게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세계 지도를 조금 쳐야 돼.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에 있겠죠. 대서양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동태평양 해령, 태평양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동아프리카 열국대 아프리카 대륙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거는 최소한은 봐줘야 되는 거고, 산안드레아스 단층은요 미국 서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발산형이 있고요, 발산형이 여기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틀려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한반도보다 길어요. 이 단면이 한반도보다 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한반도보다 안 길 수도 있긴 하겠다. 그림상으로 되게 커 보였는데, 하여튼 근데 부산광역시 단면보다는 길기는 해.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게 보존형 경계 산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정리해 줍시다. 자, 여기가 이제 발산형과 보존형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은 이제 여기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도. 어디 있어, 분필?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수렴형인데, 먼저 수렴형은 수렴형 전체 통괄로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 거야. 왜냐면 얘가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하강부고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마그마랑 섞이게 돼. 그래서 우리는 판이 소멸하는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하강부고 판이 소멸하는 구간. 근데 이 수렴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충돌형과 수렴형에, 그 다음에 충돌형과 섭입형으로 또 나뉩니다. 네, 칠판 너무 위쪽을 안 쓴 느낌인데. 자, 충돌형은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 그러면 두꺼운 두 개의 땅덩어리를 양쪽에서 이렇게 누른다고 보면 돼. 그럼 무슨 일이 되냐? 자, 노란색 땅덩어리랑 빨간색 땅덩어리를 양쪽에서 이렇게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찌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이러한 지형을 우리는 습곡산맥이라고 부르거든요. 하얀색으로 쓸게. 습곡산맥.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습곡산맥이 형성이 되고요. 요 습곡산맥은 전 세계에 딱 한 군데 있어.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여기서는 지진은 천에서 중발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화산은 터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니 여기는 오히려 땅덩어리가 두껍게 강화되잖아. 마그마가 8,000m 뚫고 올라와야 돼. 그러기에는 흙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섭입형이 대륙과 해양 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지형이고요.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다수가 바로 이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섭입형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보면은, 잠깐만, 알람이 자꾸 울리는 거야.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대륙판이 있고요. 이 대륙판 아래쪽을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이제 있겠죠. 자, 그러면은 둘이 만나는 딱 들어가는 요 포인트가
해령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 지역이 판과 판들의 마찰이 일어나는 지역이야. 깊이에 따라서 여기는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이 1000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기는 중발이고요. 여기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점 깊어지게 되고요. 땅의 아래쪽을 건들면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지반이 아무래도 약해진다고요. 위로 이렇게 화산 활동도 적극적으로 화산도 나오는 지형입니다. 맞나요? 화산도 나오는 지형이야. 그리고 나서 이 화산이 올라오는데 대부분 위에가 바다잖아. 그럼 화산 섬이 생기는데 그 화산 섬이 이 판의 경계 모양을 따라서 생기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 거를 판의 경계를 따라 형성됐다고 해서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지금 공간이 조금 부족한데, 그래서 발달하는 지형이 해구 플러스 호상열도가 발달하는 지형이 대부분이야. 이 해구 플러스 호상열도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일본이랑 마리아나 해구거든요. 일본의 경우에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역, 마리아나가 해양과 해양이 만나는 지역인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덜 중요한 게 알루샨 열도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좀 이따 지도 한번 봐볼 거야. 알루샨 열도가 그 알래스카 있는 데거든요. 알래스카 있는 데에서, 알래스카 있는 쪽에서 알래스카랑 러시아 사이에 이렇게 호상열도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통가 해구라는 지역이 통가 해구, 여기가 이제 뉴질랜드 근방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해구와 함께 이렇게 호상열도가 나오는데 전 세계 딱 한 군데 해구와 함께 습곡 산맥이 나오는 데가 있어. 얘가 이제 어디냐? 안데스 산맥이야. 그러니까 이 안데스 산맥은요, 안데스 산맥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데스 산맥은 지형이 남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가. 여기가 너무 가팔라.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데스 산맥이어가지고 너무 가팔라가지고 여기에 호상열도가 생길 겨를이 없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를 이제 봅시다.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해령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서 바라보잖아? 그러면 왼쪽이 노란 색깔 대륙판이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빨간 색깔 해양판이지. 그리고 이 해양판의 일부가 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인 거잖아. 따지고 보면은 지진이랑 화산이 어디에 생겨? 다 여기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데미지가 대륙판에만 데미지가 가한다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네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자료 해석 나오는 게 이 자료가 나오거든요. 위에서 바라본 자료. 이 위에서 바라본 자료를 보면서 누가 누구 아래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큰 줄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요까지 필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완자 한번 훑어보면은 전체적인 내용 정리가 한번 끝날 것 같아요. 필기하고 완자 한번 훑어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아까 했던 역학적 시스템 했던 거 그걸로 넘어가서 역학적 시스템 문제를 보도록 할 겁니다.